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 산중의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보라는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고 길을 가던 사람의 앞뒤를 가릴 수가 없었지요. 그 눈보라 속을 헤매던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은 두터운 도포자락을 휘감아지고 눈보라를 헤치며 걸었습니다. 발밑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여 한 걸음 내딛기도 힘겨웠지요. 이런 날이 이다지도 험할 줄이야. 도현은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온통 눈뿐이라 어디가 길인지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지요. 원래는 고을을 둘러보고 해지기 전에 주막에 닿으려 했으나 갑작스레 몰아친 눈보라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현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대로 산중에서 밤을 맞이한다면 그대로 얼어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도현의 눈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산중턱에 자리한 작은 초가 한 채였지요.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시오. 누구 안 계시오? 도현이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지요.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현은 공손히 허리를 굽혔지요. 길을 가던 나그네입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쳐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도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도포 차림을 보니 선비인 듯했으나 산중에 혼자 사는 처지에 낯선 남정네를 들이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지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과부 혼자 사는 집이라 남정네를 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 주막이 있을 터이니 그리로 가시지요. 부인, 보시다시피 눈보라가 이다지도 심한데 지금 길을 나선다면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여인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날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사람을 내보낸다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하오나 낮이 밝는 대로 바로 떠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도연은 눈을 털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비록 초라한 초가였으나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도연은 마루에 앉아 젖은 옷을 털었습니다. 여인은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폈습니다. 얼마 후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들고 나와 도연에게 건넸지요. 이것이나 드시고 몸을 녹이시지요. 고맙습니다. 도연은 숭늉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지요. 도연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상중인 듯했고 나이는 25이나 26쯤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고운 기운이 남아 있었지요. 부인께서는 이 산중에서 혼자 사시는 겁니까?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지요. 그러합니다. 그 이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숭늉을 마저 마셨습니다. 여인은 마루 한쪽에 자리를 펴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지요. 추우시면 이 이불을 덮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떠돌이 선비라 이름을 밝히기가 거북합니다만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도연은 잠결에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듯한 인기척이 들렸지요.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누군가 집 주변을 어른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으나 달빛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집 주변을 맴도는 것이 보였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이 집 주변을 배회한다는 말인가? 도연은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지요. 이 집에는 분명 무언가 사연이 있다. 도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그쳤으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은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부인, 어젯밤에 누가 집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도연의 물음에 여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지요. 짐승이 지나갔겠지요. 산중이라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별 말씀을. 이제 길을 떠나시지요. 여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지요. 저 여인은 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젯밤에 그 인기척은 무엇이었을까? 도연은 산길을 내려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마을에 머물며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도연과 여인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산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초가와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지요. 도연은 마을 어귀의 작은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방을 얻고 짐을 풀던 도연은 문득 그 여인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인장, 이 마을에 대해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물어보시지요.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저 산중턱에 초가 한 채가 있던데 거기에 과부 한 분이 사는 것 같더군요. 주인은 잠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아, 최 씨 부인 말씀이시군요. 참으로 기구한 사람입니다. 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요. 남편이 죽은 뒤로 시댁에서 쫓겨나 저리 산중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가엾은 일이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다시 그 초가를 찾아갔습니다. 여인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여인은 손을 멈추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어제 그 선비가 아니십니까? 무슨 일로 다시 오셨습니까? 부인, 어제 은혜를 입었는데 제대로 보답도 하지 못하고 떠나 송구스러웠습니다. 이것이나 받아주시지요. 도연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은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시지요. 부인, 제가 마을에 며칠 머물 생각입니다.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인은 대답 없이 다시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마을에 머물며 그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낮에는 여인이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지요. 여인은 아침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밭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집 안에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지요. 도연이 그 집을 유심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띄었습니다. 집안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전시용 집처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생활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빨랫줄이 하나뿐이었고 부엌에서 나는 연기도 하루에 한두 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일까? 그리고 왜 저다지도 사람을 경계하는 것일까? 도연은 의문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도연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밤마다 그 집 주변에 누군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 집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달이 뜬 밤이었는데 갑자기 그림자 하나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사라졌지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요. 부인, 어젯밤에 누가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대답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이 집 앞에 다녀갔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그러합니다. 하오나 그것은 저의 일이니 선비께서 상관하실 일이 아닙니다. 부인, 혹시 누가 부인을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지요. 이 집에는 분명 무언가 사연이 있다. 그리고 저 여인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도연은 마을로 돌아와 주막 주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주인장, 그 최 씨 부인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요. 사실 그 부인에게는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시댁에서는 부인이 남편을 죽였다고 누명을 씌웠지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남편을 죽였다니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하지만 시댁이 워낙 힘이 있어서 아무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사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도 누가 그 부인을 괴롭힌다는 말이 있던데요. 주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포교 박혜준이라는 자가 틈만 나면 찾아가 괴롭힌다고 합니다. 돈을 뜯어내려 하지요. 포교가 그런 짓을 한다니 말이 됩니까? 이 마을에서는 그자가 법입니다.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지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분명해졌지요. 저 여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그 집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한밤중이 되자 예상대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사내의 얼굴을 보니 포교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사내는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요. 최 씨, 나 박혜준이다. 문 열어라.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문을 더 세게 두드렸지요. 이번 달 돈은 준비했겠지? 내일 받으러 올 테니 준비해 두거라.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지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마을의 진실을 밝혀내고 저 여인을 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도연은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를 시작할 때였지요. 이튿날 아침 도연은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사람들로 붐볐지요. 도연은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의 진실을 알려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지요. 장터 한쪽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곳으로 들어가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지요. 주막 안에는 마을 안악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모, 막걸리 한 사발 더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모는 김얼레라는 안악이었습니다. 나이는 40줄에 들어 보였고 말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도연은 막걸리를 받아 마시며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주모, 이 마을에 과부 혼자 사는 집이 있다던데요. 김얼레는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소문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지요. 아이고, 최 씨 부인 말씀이십니까? 그 양반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얼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시댁에서 쫓겨났답니다. 시숙되는 양반이 집안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지요. 시숙이 재산을 가져갔다니 그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시숙 장만호란 자가 부인이 남편을 죽였다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래서 부인을 쫓아내고 재산을 다 차지한 거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들었습니다. 김얼레는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그 부인이 남편을 죽일 리가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장만호와 남편이 재산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그럼 남편의 죽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김얼레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지요. 장만호가 남편을 죽이고 부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장만호가 포교 박해준과 결탁했거든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사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포교 박해준 말입니까? 예. 그자가 장만호 편을 들어주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게다가 요즘도 박해준이 틈만 나면 최 씨 부인 집에 찾아가 괴롭힌다고 합니다. 어떻게 괴롭힌다는 겁니까? 돈을 뜯어내지요. 과부 혼자 남정네를 들였다느니 머니하며 트집을 잡아 벌금을 물린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러니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었지요. 그런 일이 참으로 가엾은 일입니다. 부인은 원래 한양 양반댁 교수였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다니 말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막걸리를 마저 마셨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연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도연은 주막을 나와 다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장만호와 박해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힘없는 백성들이 관에 힘을 가진 자들을 어찌 대적하겠습니까? 해가 저물 무렵 도연은 다시 연하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연하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참으로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다가가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연하는 빨래를 다 걷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저 여인을 반드시 도와야겠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한다. 도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앉았지요.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의심스럽다. 시숙 장만호가 재산을 차지했고 포교 박혜준이 그를 돕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연하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 도연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장만호가 재산을 탐내 형을 죽이고 박혜준과 짜고 연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분명했지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장만호의 집과 박혜준의 관할을 살펴봐야겠다. 도연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자 조용히 방을 나섰지요.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먼저 장만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지요. 담장을 넘어 들어가니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헛간으로 갔습니다. 헛간 안에는 온갖 곡식과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구석구석을 살폈지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낡은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촛불을 켜고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지요. 그 중에는 재산 분배 문서도 있었고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연은 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장만호가 박혜준에게 보낸 편지였지요. 편지에는 형을 제거하고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도연은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헛간을 나왔지요. 이제 박혜준의 관할을 살펴볼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요. 잠시 후 집 안에서 불빛이 켜지며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냐? 도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갔지요. 도연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밤에 박혜준의 관할을 살펴봐야겠다. 도연은 주막으로 돌아와 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머릿속으로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연하의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장작을 구하러 나온 연하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곧 말을 탄 사내 하나가 나타났지요. 관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포교임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박혜준이었지요. 박혜준은 말에서 내려 연하의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또 오셨습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혜준은 비웃으며 말했지요. 과부 주제에 말대꾸가 늘었구만. 이번 달 돈은 준비했겠지? 포교날이 이번 달은 정말 돈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지난달에도 그런 소리 했잖아. 과부가 혼자 살면서 남정네를 들였다며? 그것만 해도 큰 죄인데 말이야. 박혜준은 연하의 집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지요. 저번에 본 그 선비 말이다. 요즘도 여기 드나드는 모양이던데?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길을 잃어 하룻밤 묵었을 뿐입니다. 그래. 하지만 소문은 벌써 퍼졌어. 과부가 남정네를 들였다고 말이야. 이번엔 벌금을 2배로 내야겠군. 연하는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혜준은 그런 연하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지요. 오늘 해지기 전까지 돈을 가져와. 안 그러면 관하로 끌고 가서
곤장을 치게 만들 테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도연이 나타났지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박혜주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당신이 누군데 감히? 그냥 지나가던 선비입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이 참으로 이상하더군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혜주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이상하다니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오? 포교라는 양반이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와 돈을 뜯어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정네를 들였다는 것도 단지 하룻밤 묵게 해준 것뿐인데 말입니다. 박혜준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지요. 선비 양반이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구먼. 이게 다 법도에 따른 것이오. 과부가 함부로 남정네를 들이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법도라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은 없는데 말입니다. 도연의 말에 박혜주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지요. 당신이 누군데 감히 관의 일에 참견하는 거요? 어디 소속인지 밝혀보시오. 저는 그냥 떠돌이 선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지나칠 수는 없지요.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혜주는 은연중에 뒤로 물러섰지요. 이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하룻밤 잘 곳을 내어준 것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선비 양반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시는구먼. 하지만 이건 이 고을의 일이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오. 박혜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원님께 여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포교가 백성에게서 함부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말입니다. 박혜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지요. 도연의 말투와 태도를 보니 예사 선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좋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박혜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며 떠나갔지요. 도연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선비나리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화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걱정 마십시오, 부인.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포교가 앙심을 품으면 큰일입니다. 저는 괜찮으니 선비나리께서는 어서 이 마을을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떠날 수 없습니다. 부인, 혹시 남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깜짝 놀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편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시댁에서 부인을 쫓아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숙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품어왔던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지요. 그러합니다. 남편은 시숙과 재산 문제로 다투더니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숙은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 소리쳤지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숙의 이름이 장만호입니까? 예, 어찌 아셨습니까? 마을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만호와 포교 박혜준이 결탁했다는 소문도 말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부인, 억울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부인의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선비나리는 대체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우시려는 겁니까?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지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믿어주십시오. 머지않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연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고통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주막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박혜준과 장만호를 상대해야 할 때가 왔지요. 그리고 그것은 암행어사로서의 본격적인 임무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연하의 집을 찾았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지요. 도연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연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낮에 왔던 선비입니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연하는 도연을 안으로 들였지요. 집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인, 낮에 하시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앉으시지요. 긴 이야기입니다. 연하는 도연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남편과 시숙 장만호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나눠주셨는데 남편이 더 많이 받았지요. 장만호는 그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연하는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남편은 그 재산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재산이 더 불어났지요. 하지만 장만호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몇 번 빌려주었지만 장만호는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투게 된 것입니까? 예. 남편이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장만호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형제가 재산을 나눠 가진 것이 잘못이라며 소리를 질렀지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녀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넸지요.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연하는 물을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였지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곧 숨이 끊어졌습니다. 독살이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장만호는 곧바로 관아에 가서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 고발했지요. 부인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셨는데 말입니까? 예.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죽일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장만호는 제가 남편의 재산을 탐내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그 눈물을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포교 박혜준이 장만호의 편을 들었습니다. 박혜준은 장만호에게 돈을 받고 증거를 조작했지요. 제가 남편을 죽였다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부인께서 쫓겨나신 것입니까? 예. 저는 관아에 끌려가 문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장만호는 집안 어른들을 모아놓고 제가 남편을 죽인 악독한 여인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연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지요. 어른들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장만호가 워낙 입심이 좋았고 박혜준이 증거까지 만들어냈으니까요. 결국 저는 집에서 쫓겨났고 재산은 모두 장만호가 차지했습니다. 그 후로 여기서 혼자 사신 것입니까? 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이미 없어졌고 의지할 곳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 이 빈집을 내어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런데 왜 박혜준이 지금도 부인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연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만호가 시킨 것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진실을 밝힐까봐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며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정말 악독한 짓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연하는 도연을 바라보았지요. 선비나리,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제 운명인가 봅니다. 아닙니다, 부인.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도연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도연은 놓지 않았지요. 부인,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장만호와 박혜준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하지만 선비나리 혼자서 어찌 그들을 상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관의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 선비나리께서는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우시려는 겁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정체를 밝힐 때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연하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를 믿어주십시오. 연하는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지요.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비나리를 믿겠습니다. 도연은 연하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지요. 부인,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선비나리. 그들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도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지요. 도연은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다. 장만호와 박혜준의 죄를 하나하나 밝혀내야 한다. 도연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했지요. 장만호의 편지, 마을 사람들의 증언, 박혜준의 횡포까지.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에는 박혜준의 관할을 조사해야겠다. 그곳에 분명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다. 도연은 그렇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요.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도연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박혜준의 관하로 향했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도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밤이었지요. 관하는 마을 중심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담장 밖에서 안을 살폈습니다. 불빛이 하나 보였는데 박혜준의 집무실이었지요. 도연은 담장을 넘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아 안은 고요했습니다. 포졸들은 모두 잠든 듯 했지요. 도연은 집무실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박혜준이 홀로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박혜준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박혜준이 촛불을 끄고 방을 나갔지요. 도연은 재빨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대부분은 일반적인 관아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잠긴 괴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연은 품에서 작은 쇠붙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지요. 괴짝 안에는 장부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박혜준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뜯어낸 돈의 기록이 적혀 있었지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횡령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도연은 몇 장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괴짝을 잠갔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냐? 도연은 재빨리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뒤에서는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뛰어나왔지만 도연은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빼낸 장부를 펼쳤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박혜준이 장만호에게서 돈을 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장만호가 박혜준에게 돈을 주고 연하를 모함한 것이 분명하다.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장만호의 집에서 찾은 편지와 박혜준의 장부를 합치면 충분한 증거가 되었지요. 다음 날 밤 도연은 다시 장만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지요. 도연은 헛간이 아닌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안채는 조용했습니다. 장만호는 이미 잠든 듯 했지요. 도연은 장만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에는 책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책장 뒤를 살폈습니다. 그곳에 숨겨진 문서가 있을 것 같았지요. 과연 책장 뒤편에는 작은 괴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안에는 연하 남편의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서의 내용이 이상했지요. 글씨체가 중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조된 유서다.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장만호가 형의 유서를 위조하여 재산을 차지한 것이 분명했지요. 도연은 그 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장만호가 박혜준에게 보낸 편지였지요. 편지에는 형을 독살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도연은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지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누구냐? 장만호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요. 장만호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왔느냐? 하인들이 깨어나 횃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연은 담장을 넘어 달아났지요. 뒤에서 장만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쫓아라. 놓치지 마라. 하지만 도연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인들은 한참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리고 품속의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펼쳐놓았지요. 장만호의 편지, 위조된 유서, 독살 계획이 적힌 편지, 박혜준의 장부까지.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도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장만호와 박혜준은 이미 누군가 자신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잠시 연하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무사할까? 혹시 장만호가 화풀이로 연하를 해치지는 않을까? 도연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내일 아침 일찍 연하를 찾아가 봐야겠다. 도연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자 도연은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마패를 넣었지요. 이제 암행어사로서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지요. 도연은 연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도연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하의 집에 도착했지요.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장만호와 박혜준이 연하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잡아가라. 박혜준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도연은 연하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장만호와 박혜준이 서 있었지요. 연하는 포졸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장만호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도둑질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연하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장만호는 비웃으며 말했지요. 어젯밤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와 중요한 문서를 훔쳐갔소.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일을 꾸민 것이 분명하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소. 어젯밤 이 여자 집 근처에서 수상한 자가 목격되었소. 분명 이 여자가 사주한 것이오. 박혜준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명령했지요. 이 여자를 관하로 끌고 가라. 문초를 해야겠다. 포졸들이 연하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만호와 박혜준도 도연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지요. 또 당신이요? 이번에는 무슨 참견을 하려는 거요? 박혜준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지요. 이 여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젯밤 장만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이 여인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들어갔단 말이오? 당신이라도 아는 게 있소? 장만호가 비웃었습니다. 도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예, 압니다. 어젯밤 당신의 집에 들어간 사람을 말입니다. 순간 장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혜준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요. 누구란 말이오? 바로 저입니다. 도연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만호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요. 당신이 감히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밝힐 증거를 찾았습니다. 도연은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장만호가 박혜준에게 보낸 편지였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형을 독살하려 한 계획이 적힌 편지입니다. 장만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혜준은 황급히 나섰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게 진짜라는 증거라도 있소? 물론입니다. 이것 외에도 위조된 유서, 횡령한 세금 장부까지 모두 있습니다. 도연이 차례로 증거들을 꺼내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혜준은 당황하며 소리쳤지요. 이자를 잡아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도둑놈이다. 포졸들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태연하게 서 있었지요.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감히 누구를 잡겠다는 것이오? 도연의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마패를 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지요. 이게 무엇이오? 박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마패를 높이 들었지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 고을을 살피던 암행어사 이도현, 여기 있도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만호와 박혜준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박혜준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만호는 이미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지요. 이제 그대들의 죄를 더 숨길 수 없을 것이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연하는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지요.
그제야 도현이 왜 그토록 자신을 도우려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만호, 당신은 형을 독살하고 재산을 차지했소. 그리고 형수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냈지요. 도현이 증거를 들어보이자 장만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해준, 당신은 장만호에게서 뇌물을 받고 증거를 조작했소.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세금을 횡령했지요. 박해준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포졸들은 이 두 사람을 결박하라. 도연의 명령에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장만호와 박해준은 꼼짝없이 포박당했지요. 나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만호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냉정하게 말했지요. 당신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소.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웠으니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연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살아온 연하를 위해 정의를 세운 어사였지요. 도연은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부인, 이제 모든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부인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감격에 목이 메었지요. 도연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잃으신 재산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명예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하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부인, 그동안 믿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도연은 장만호와 박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이들을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도 모두 수거하라.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도 도연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는 장만호와 박해준에 대한 공식 신문이 열렸지요. 도연은 어사또로서 당당히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장만호, 앞으로 나오너라. 도연의 명령에 장만호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지요. 내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첫째, 너는 형을 독살했다. 재산을 탐내 독약을 음식에 넣어 형을 죽게 만들었지. 도연이 독살 계획이 적힌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장만호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둘째, 너는 형수에게 누명을 씌웠다. 형을 죽인 죄를 형수에게 뒤집어 씌워 집에서 쫓아냈지. 셋째, 너는 형의 유서를 위조하여 재산을 모두 차지했다. 이것이 그 증거다. 도연은 위조된 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지요. 넷째, 너는 박해준과 결탁하여 계속해서 형수를 괴롭혔다. 이 모든 죄를 어찌 변명하겠느냐? 장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지요. 나리,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도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사형에 처하도록 하라. 포졸들이 장만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어서 박해준이 끌려 나왔지요. 박해준, 내 죄도 못지않게 무겁다. 첫째, 너는 장만호에게서 뇌물을 받고 증거를 조작했다. 도연이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해준이 장만호에게서 받은 돈의 기록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둘째, 너는 백성들에게서 함부로 돈을 뜯어냈다. 과부라는 이유로, 남정네를 들였다는 이유로 온갖 트집을 잡아 돈을 받아냈지. 셋째, 너는 세금을 횡령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나라에 바치지 않고 내 주머니에 넣었지. 마을 사람들이 분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박해준에게 당한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를 인정하느냐? 박해준은 온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모두 제 죄입니다. 그렇다면 너도 사형에 처하도록 하라. 포졸들이 박해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선 것입니다. 도연은 연하를 불러들였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지요. 최 씨 부인, 그동안 억울하게 지내셨습니다. 이제 모든 누명이 벗겨졌으니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부인의 남편께서 남기신 재산은 모두 부인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의 명예도 회복시켜드렸으니 이제는 평안히 사십시오. 나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을 해치면 결국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고 서로를 아끼며 사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며칠 후 도연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임무를 마쳤으니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지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연하를 한 번 더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연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예전과는 달리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날이 오셨습니까? 연하는 반갑게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마당에 앉으며 말했지요. 내일 한양으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연하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나리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인께서는 이제 당당히 사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에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 만남이 서로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부인, 혹시 한양에 오실 일이 있으면 제게 연락하십시오. 나리도 이 마을에 오실 일이 있으면 꼭 들러주십시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지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나리도 안녕히 가십시오. 도연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말을 타고 고개를 넘어가는 도연을 연하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지요.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처럼 눈이 내렸지요. 도연은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연하의 집이 보였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부인.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지요. 연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도연이 처음 찾아왔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날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연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나 당당히 살 수 있는 삶이었지요.
눈보라 속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 그 만남은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연화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연화는 도연에게 인간의 따뜻함을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연으로 말입니다.